안녕하십니까. 더비용사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과목인 상담 연구 방법론,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질적 연구 4가지 중에 먼저 현상학적 접근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187페이지에 있는 근거 이론부터 마지막 CQR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7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근거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근거 이론, 말 그대로 근거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적절한 건가, 근거, 이론 연구, 그러니까 이론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인 토대 또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찾아내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근거 이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러한 근거 이론의 목적은 어떤 현상을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도식으로 근거가 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근거 이론은 연구자의 이론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말해서 연구자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분석을 하거나 연구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사전에 아주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상당히 갖추고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구자의 자료에 대한 의미라든가 또는 그러한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특히 그 관련된 기존 자료나 선행 연구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돼 있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러한 근거 이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구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자료 수집, 두 번째가 표본을 하고, 세 번째 지속적인 비교 방법을 강구해야 되며, 네 번째는 분석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론을 형성하는, 이렇게 크게는 5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 수집에 보면 일반적으로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관측 대상을 섭외를 하고 면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표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이론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도 진행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바로 근거 이론의 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4단계에 나오는, 4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분석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분석 과정이 3개의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험 문제는 바로 이 3개의 코딩이 잘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개방 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축 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선택 코딩이라고 하는 이 3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개방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18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원자료를 읽고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범주화 과정이다라고 해서, 범주화, 어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서 거기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또 추상화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추상화. 그러니까 범주화된 내용이 아직은 좀 추상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범주화 과정 또는 추상화 과정이라고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원자료로부터 밝혀진 개념 가운데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게 되고, 또 그 하위 범주를 묶어서 그걸 대표하는 추상화된 명제를 찾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개방 코딩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에 넘기시면 축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 코딩. 축 코딩은 앞에서 했던 이러한 개방 코딩을 6개
제 책에 보면 6개의 하위 범주에 맞게끔 재구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축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의 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개의 축이란 게 뭐냐면 인과적 조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과까지 이루어지는 관계인데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과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어떤 현상에,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이 뭔가를 찾아봐야 되고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작용 또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련 집단에 관계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맥락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작용이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반응하는 어떤 결과적인 거죠. 결과적인 상황이 뭔가, 또 어떠한 특수한 조건들이 집합체로 보이는가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재적 조건은 뭐 작용, 상호작용, 전략에 대표된 구조적 조건 중에 하나로 특정 상황에서 취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의미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작용, 상호작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참여자들의 의도적인 행위나 반응입니다.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사례를 들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보겠다는 건데, 자, 이제 제가 말한 이 6가지의 축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우리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사실은 친구로부터 어떤 그 학교 폭력에 좀 시달려서 이 친구가 참 무기력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학교 생활에 영 재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학교 생활에 대한 무기력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뭐죠? 인과적 조건이 뭐예요? 인과적 조건이란 지금 어떤 현상에 영향을 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기력하게 된 것은 뭐예요?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이거나 뭐 왕따거나 뭐 이러한 것이, 사건이나 일이 이 친구의 무기력적인 학교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과적 조건에서 우리가 하나의 범주와 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현상입니다. 지금 이 학생은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학교 생활에 대한 막막한 절망감, 좌절감을 중심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또 맥락적 조건을 갑시다. 맥락적 조건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친구들의 폭력 또는 친구들의 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맥락적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재적 조건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내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어떤 뭐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 아니면 뭐 친구의 어떤 그 뭐 태도라든가 친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뭐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고 자기의 문제를 좀 더 그죠?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겠죠. 그 다음 5번째가 작용, 상호작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대처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에 대해서 막막한 미래로 계속 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하고, 내가 친구들로부터 뭐 낙인이 찍혔나, 친구들로부터 어떤 미움 받을 만한 어떤 무슨 뭔가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조절해 보기도 하고 행동을 바꾸어 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한 반성이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 다른 어떤 긍정적인 복원 관계를 통해서 미래를 위해서
뭐 인내하거나 또 미래를 위해서 친구 관계 복원을 하거나 또는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러한 쪽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러한 축을 만들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축 단계마다 축마다 우리가 내담자의 변화를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명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선택 코딩입니다. 제 책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여러분 선택 코딩에 대해서 하나 그 여백에다가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반가로 3번 해가지고 선택 코딩이라고 좀 적어 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책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코딩이란 앞에서 했던 개방 코딩과 축 코딩 과정을 통해서 정교화된 범주들 중에서 핵심 범주를 선택을 합니다. 핵심 범주를 선택합니다. 더불어 하나의 줄거리를 기술, 이론적 통합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 코딩은 개방 코딩에서 범주화되거나 추상화되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축 코딩에서 6개로 보여줬던 축들을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그러니까 뭐 조금 어떤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빼고 핵심적인 것만 따로 통합을 해서 간단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무슨 우리가 보통 요인 축소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만드는 것을 선택 코딩이라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 이 이론 근거 이론에서 네 번째 단계인 분석 과정에서 특히 세 개의 개방, 축, 선택 코딩이 있고 이러한 각각의 코딩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실제 이러한 근거 이론을 가지고 뭐 연구해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이론의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늘 객관식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이론 행성에서는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가능성, 어떤 우리가 찾은 이론 그 어떤 내용이 일반화되는 것이 모든 연구의 꿈이죠. 그러한 일반화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이러한 마지막 과정을 우리는 이론 형성 단계다. 그러니까 근거 형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론을 근거 이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절에 보면 이제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별 조사 연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별 조사 연구. 사례 연구는 각각의 사례가 있는 그 내담자 중심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 연구의 개념과 특징에 보게 되면 사례 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거나 사건의 특성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 분석적 사례 연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하나의 통계치 내지는 평균으로 접근하겠습니다만 아주 독특한 사건이랄까 이런 것들이죠. 좀채 일어나지 않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례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쓰는 질적 연구 방법이 사례 연구 또는 개별 조사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189페이지 보게 되면 이러한 사례 연구의 과정은 첫 번째 자료 수집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일단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자료 분석을 해야 되고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현상학적 접근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 근거 이론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례 연구도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글쓰기는 말 그대로 내가 관찰하고 연구한 사례 분석을 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글쓰기에 대해서 또 링컨과 쿠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례 연구 보고서의 글쓰기는 4가지가 제시돼야 되는데 여러분 줄 좀 꺼보세요. 첫 번째, 문제 또는 이슈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현상이 일어난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는가?
또는 연구 초점과 관련된 현장 내지 상황 내에서의 과정 및 상호 작용에 대해서 완벽한 서술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로 배워야 하는 교훈에 대한 논의를 통한 관심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낀 바 같은 거, 교훈, 배울 점, 이런 것들이 또렷하게 부각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글쓰기 할 때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네 가지 역시 시험이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이렇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바로 CQR이라고 해서 합의적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적 질적, 말 그대로 합의를 본다라는 거죠. 어떤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서로 사전에 전문가의 어떤 검토, 우리가 보통 뭐 감수라 같은 거죠. 뭐 이거 책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발표하기 전에 감수 받는다고 하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하는 것은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CQR 이렇게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이 CQR 합의적 질적 연구에 관해서 이렇게 기본 요소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반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구조화니까 핵심적 내용을 따로 빠지지 않고 질문하지만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개방적 질문도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을 위해서 여러 명의 평정자를 참여시킨다. 여러 명을 한다, 여러 명. 우리가 CQR에서 여러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합의라고 하는 과정을 합의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여러 전문가의 조언이나 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평정자를 참가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또 감시자가 철저하게 붙어서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이러한 자료 분석은 영역이랄까 중심 개념, 교차 분석, 뭐 일반적으로 뭐 영역 코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중심 개념 코딩 이렇게 하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영역 또는 영역 코딩, 그 다음에 중심 개념 또는 중심 개념 코딩, 마지막으로 교차 분석을 이용해서 이러한 자료를 마지막에 이제 분석을 해서 역시 또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190페이지 가게 되면 자료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료 수집을 일반적으로 뭐 면대면을 한다든가 전화라든가 뭐 FGI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형식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CQR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영역 코딩과 중심 개념 코딩,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 글쓰기까지 가는 이 단계를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에 해당되는 영역 코딩과 중심 개념 코딩, 그 다음에 교차 분석 코딩에 대해서 교재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설명 볼게요. 영역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사한 내용을 묶어서 하나의 영역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여러 명이 초빙된 평정자들이 의견을 보태야겠죠. 그 다음에 중심 개념 코딩입니다. 영역 코딩 모두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중심이 되는 개념을 요약해서 일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중심 개념 코딩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차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차 분석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질적 연구, 일반적으로 뭐 명목 변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행과 열을 채워서 그 행과 열을 교차시켜서 그게 나타나는 수치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때는 교차 분석을 위해서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 그 다음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타이피칼 전형적인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어날 확률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변동적이다,
2분의 1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교차 분석을 통해서 세 가지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차 분석인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박스 교차 분석의 설명에 보게 되면 자료를 더 높은 추상화로 옮겨가는 것이 교차 분석이며, 그 네모 안에 있는 네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각 사례에서 등장하는 빈도를 표시를 하고, 그러한 빈도가 대부분의 경우에 늘 일어나는 거라면 제네랄, 일반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가반수 이상이면은 타이피칼,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50% 이하일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변동적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이러한 세 개의 분석 자료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CQR은 역시나 글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근거 이론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사실 이 설명에서도 굉장히 추상스러운데, 사실은 질적 연구도 저는 그렇게 많이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두 개 정도 해보고, 저도 근거 이론 쪽에서는 근거 연구 이론 쪽에서는 제가 하나 정도는 해본 적은 있는데요. 그 감정 근로자에 대한 제가 연구할 일이 있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굉장히 말 그대로 어떤 추상적인 개념 하나 잡는 것도 힘들지만 하이 개념들을 모아서 그것을 다 대표하는 하나의 추상화된 명제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적 연구가 쉽다, 질적 연구가 쉽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적 연구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양적 연구는 사실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도 어떻게 계산 나와버리면 컴퓨터에다가 책임을 물어버리죠. 컴퓨터가 이렇게 나온 걸 낸들 어떡하라고 이렇게 자기 변명이 가능한데, 이러한 질적 연구는 그게 힘들거든요.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우리가 네 가지 정도의 지금 질적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질적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다당도와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벨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몇 가지를 언급해 놨는데, 첫 번째가 191페이지 보면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한 돌발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어서 매일매일 살펴본다는 것은 늘 그러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화를 갖게 되는 거고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 청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나 혼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의 수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봄으로 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자료원 삼각 측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은 한자로 쓰면 이거죠. 이렇게 해서 원천이 되는 것들이 원천. 자료,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그 자료의 그 원천이 되는 것을, 그 출처가 되는 것을 삼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서 하는 거죠. 꼭 여기 있으면 출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자료를 추출을 해서 비교해보는, 그러니까 적어도 세 군데 자료를 출처를 자료원을 3개 이상 해서 비교해보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론적 삼각 측정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중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낙인 효과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낙인 효과적, 사회적 영향력으로 낙인 효과에 의해서 청소년의 비행이 문제를 달아본 것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폭력적인 성향이라든가 개인적 성향 관점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다중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론적 삼각 측정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연구자의 삼각 측정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수의 관찰자가 아까 우리가 그 CQR 하면서 여러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타당성 있게 신뢰감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방법론적 삼각 측정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어떤 연구가 어떤 하나의 경도가 되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균형 감각을 갖추고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 삼각 측정법이라고 해서 다른 시간, 다른 장소, 환경을 바꿔봄으로 해서 환경 변화를 기준으로 여러 번 이렇게 관측을 함으로 해서 질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결점 중에 하나인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 벨츠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질적 연구의 뭐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적절하지 않는 것은 또는 뭐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 중에 삼각 측량법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닌 것, 그 유형이 아닌 것,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 뭐 예를 들면 또 다음은 삼각 측정에 관한 설명이다. 뭐 이론적 삼각 측정법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한 것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적 연구에 관한 세 가지 나머지도 끝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질적 연구의 타당도,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에까지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론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SPSS를 돌리게 되면 등장하는 많은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